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권 대혼돈이라고 해야 할까요? 주말 사이 쏟아진 이슈들 변상욱 대기자의 시선으로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 보이는데 뭘 들여다본다고. 안 보이셨습니까? 예. 어제 저녁 늦게 이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계속 엎치락뒤치락 이 생각 저 생각했는데도 결론이 안 나오고 그래서 좀 잠을 못 자서 좀 졸리기도 한데. 그러셨군요. 예. 뭐 이럴 때 중요한 것은 판단을 좀 천천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이러면은 이제 맥주 한 잔 놓고 서로 누가 점쳐갖고 딱 알아맞추나 뭐 이걸 갖다 얘기하시는데 이게 빨리 알아맞추시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정보가 하나씩 둘씩 들어오고 네. 궁금했던 어떤 그 전모가 조금씩 이제 밝혀지면 천천히 그림을 그려 나가셔야 되는데 대개는 빨리 그냥 딱 알아맞추려고 그건 점집에 가서 그러셔야지 뭐 정치 문제 가지고 그렇게 빨리 알아맞추시는 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인물들을 마치 그 만화 속의 주인공처럼 희화해 가지고 네. 누구는 뭐니까 누구는 뭐고 둘이 부딪히면 누가 이기고 이렇게 간단하게 따지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이 국가의 운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화 속 주인공들 칼싸움하듯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세력과 수많은 입장과 이해가 얽혀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견제하거나 또는 이제 이것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언론의 역할도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천천히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 네, 불화설이냐 뭐 작전이냐 어느 쪽에 조금 무게중심을 두고 보고 계시긴 건지도 궁금하긴 한데요. 누구의 작전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약속 대련이라는 말이 나와서요. 뭐 오늘 뭐 이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약속 대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짜고 치는 거예요. 약속 대련이에요 라고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정확하게 파악한 건지는 모르지만 수를 따진다면 정확하게 계산은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새로운 당을 꾸리는 입장에서 대개는 국민의힘에서 절반, 민주당에서 한 절반 가져가고 싶겠지만 뭐 예측상으로는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조금 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려면 국민의힘이 깨져야만 됩니다. 가능한 한 많이 깨지고 많이 흔들려야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그것 보십시오. 저랑 같이 떠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싸움이 흐지부지 끝나버리거나 봉합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리 봉합이 가능한 한 안 되도록 짜고 치는 거지. 짜고 치는 거지. 다 약속 대련이지. 안 속아 이렇게 해놔야 이제 봉합을 시키려다가도 그것 때문에 이제 더뎌진다거나 이제 문제가 잘 안 풀린다거나 눈치를 봐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저 거짓말이거든요라고 계속 공격을 해서 진짜 거짓말처럼 되지 않도록. 네. 근데 만약에 봉합이 되면 어떡하냐. 진짜 약속 대련인 것처럼 끝나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뜨는 거죠. 엄청난 해안과 통찰력을 가진 남들은 양대 세력이 엄청나게 싸운다.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트러블이 생기면서 균열이 가고 서로 모시던 입장 또는 지휘하던 입장에서 원수가 되어 싸운다. 뭐 이렇게 갈 때 짜고 치는 거라니까요. 라고 했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엄청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급부를 얻게 되는 거죠. 호석이 깔린 이 분석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짜고 치는 겁니다라고 분명하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가든 자기는 이득이 남아요. 근데 언론들 오늘 보도한 걸 보면 대부분은 이 불화설이나 갈등을 좀 부각시키는 보도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 대련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약속을 하고 치고 받고 하는 거란 말이죠. 관중들 앞에서, 관객들 앞에서. 그러나 약속 대련의 전제가 있어요. 약속 대련은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안 되잖아요. 둘만의 약속이니까 둘만이 손짓 발짓을 미리 연습한 대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치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총선을 앞두고 있고 공천 직전이에요. 그리고 공천에서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즐비하고 공천에 새로 들어가려고 목맨 사람들이 있고 공천에 이미
해주기로 대충 언지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네. 이 세력들이 그 싸움에 조용히 끼어들지 않고 관전만 하고 있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사람들 중에서 부인 김건희 씨도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실을 구성하는 그 멤버들은 또 어떤 생각과 어떤 속셈을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야당이 가만히 있을 리 없고 네. 그리고 국민들은 이미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라고 놔준 게 아니라 어디 잘못하는지 잘하는지 아주 그냥 날카로운 눈으로 이 대통령과 그다음에 여당 권력을 지금 감시하고 그걸 총선에 반영시키려고 지금 째려보는 상황인데 노려보는 상황인데 그것들이 반영 없이 순수한 경기장에서 조용하게 약속 대련이 이루어질 거라고 볼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약속 대련이더라 하더라도 위험 요소가 너무 크고 리스크가 너무 크고 약속돼서 대련이 아니면은 뭐 그야말로 이제 난장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입니다. 네. 그럼 반대로 이준석 전 대표의 예상이 전혀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왜 그렇게 트러블이 생겼을까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지적하는 게 거의 뭐 비슷합니다. 거의 다 김건희 여사 논란을 김건희 지금 여사의 논란 부분인데 김경률이라고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언론에게 예를 들면 마리 앙뚜아네트까지 들먹이면서 교수형에 처해진 사람 아닙니까? 네. 아니 단두대에서 처형된 사람 아닙니까?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이름을 대통령 부인을 얘기하면서 거론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그 사람이 정상적인 공천 루트가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사천이죠. 공개 지지를 네. 받은 거. 그래고 바로 뭐 공천을 받는다고 자기가 떠들고 다니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는데 공천이 말이 되는 거와 그다음에 대통령 부인을 비아냥거리고 폄훼한 것이 두 개가 겹쳐지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단순하게 진행은 안 되고 김경률을 어떻게 처리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좀 수위를 조절하든지 해서 뭔가 수습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 수습이 한동훈 위원장 선에서 잘 안 된 거. 아마 이걸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전권을 주고 당을 수습해 달라고 사람을 세워놨는데 예. 쫓아내려면 쫓아낼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가 없습니다. 절차와 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당신 나가주시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떠밀어내지 않는 하는 방법이 없는데 예. 그 절차가 복잡하죠. 오래 걸리고 어떨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일단은 나가주시오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전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직접 전달이 됐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노우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네. 복잡한가요? 네. 여기서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 어떻게 감히 여당 대표한테 가서 나가시오라고 말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광경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서열 7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당 대표니까 대통령이 직접 밥이나 합시다라고 대통령실로 불러서 칼국수라도 먹고 라면을 삶아 먹으면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부인 리스크가 커지고 그럼 내 리스크가 커지고 그럼 나는 한 위원장을 제대로 도와줄 수도 없는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어떤 접점을 찾든가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건데 예. 비서실장 갔다 와. 가서 하는 얘기가 나가시죠. 이 얘기를 한다? 이게 상당히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처리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모자라고 하니까 나갈 수 없겠냐고 비서실장을 통해 얘기를 전달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받아쳤고 그리고 이게 다 공개가 돼버렸어요. 의원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 공개가 이제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글쎄 비서실장이 젖도록 나가래요. 이거를 비서실장이 공개했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한동훈 인정을 위원장 해버리면서 측에서. 더 공개가 된 거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긴 하군요. 네. 예.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이제 한 발자국 전에 살피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과 지지가 한동훈 위원장으로부터 떠났다라고 하는 건 한동훈 위원장이 흘렸을까요? 그거는 반대로 용산 쪽에서 용산 쪽이나 흘러나온 거고. 아니면 용산 쪽에 친윤 정치인들 쪽에서 이제 흘렸겠죠. 그러니까 서로 유리한 어떤 타이밍을 잡아서 유리한 내용들을 흘리거나 불리한 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미리 흘리거나 이게 이제 벌어진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대통령한테 친한 언론을 얘기하라 그러면 조선중앙동아를 흔히 이제 생각하게 보통 되죠. 그렇게 얘기하죠.
아주 작은 뭐 인터넷 신문들은 빼고 그러면 이 중요한 사안이 왜 거기서 특종이 나오지 않고 네. 예를 들면 쿠키라든가 다른 곳에서 나온 것일까? 그럼 왜 거기다 흘려졌을까? 큰 데다 흘려줘야 뻥 터지는데. 그러게요. 아니면은 뭐 대통령을 헐뜯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맨날 지적받는 MBC나 오마이뉴스 경향 반대되는 진보 진영 신문한테 줬으면 뭐 더 크게 실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인데 그건 이제 위험하고 결국 이런 거죠. 위기 대응 전략에서 있으면 조중동 늘 우리 편인 신문들한테 정보를 살짝 흘려주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여론을 조작하고 싶은 이제 욕구를 갖다 항상 권력은 갖고 있죠. 집권 세력은. 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거는 다른 곳에다가 딱 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은 오랜만에 받아먹게 되니까 엄청나게 크게 싣는 데다가 조선중앙동아라고 늘 친여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비난받는 언론들이 싫으면 에이 뭐 또 저거 자기네끼리 또 흘려주고 받아쓰고 하는 거겠지. 그런 비판이나 지적을 있는데 피해가면서. 그걸 피해가는데 저기가 한 걸 보니까 저건 진짜 열심히 취재한 것 같은데 또는 아예 한겨레나 경향한테 주면 저건 진짜겠지라고 믿게 되는 거죠. 역전략을 썼다고 봐야 되는. 그런 전략이 있고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 글쎄요, 그건 뭐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제가 가는 대로 저는 쫓아가면서 관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까 지적하신 이런 일을 본 적도 없습니다. 네.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당 대표한테 가서 나가라고 그러니까요. 이런 말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까?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헌법 제8조 정당 민주주의에 관한 조항. 정당은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네. 대통령한테 휘둘리면 민주적인 게 아닙니다. 수직적 당정관계 비판이 그렇죠. 계속 나왔잖아요. 더군다나 대통령은 정당의 수직적 관계에서도 벗어나 있는 정당이 오히려 견제해야 되는 인물인데 네. 그 대통령실에서 어떤 명령과 지시가 내려와서 정당이 흔들린다. 이거는 헌법 제8조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헌법 제8조 법률이 정하는 바대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정당은. 네. 이게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겁니까 이게? 당 대표가 나가라 그러고 당이 위험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위원장을 시켰는데 비상시국인이 나가라고 그런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것.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법 위반 사항까지도 걸려 그렇죠. 있다는 예. 말씀이신 거예요. 법률이 정하는 바대로 그 법률이 뭐냐 하면 정당법과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공천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러면 당무 개입과 공천 개입 금지가 바로 이 법들이 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걸려 있는 부분이죠. 공직선거법, 정당법에 의하면 정무에 개입하면 안 된다. 행정부에서. 그다음에 공천에 개입하면 더더욱 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로 이 죄목에 의해서 탄핵이 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죄가 있다고 수사를 해서 밝혀낸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입니다. 특검 때 활동을 했던 이 두 전직 그렇죠. 검사. 자기네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그 혐의점과 그 죄목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잘못하면 덮어쓰게 돼 있는 거죠. 예. 자, 이런 복잡한 문제.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사실은 신년 기자회견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 사안이 너무 주말에 뜨거워서 얘기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안 하고 있는 것도 김건희 여사 논란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예. 이 상황 지금 1월 오늘이 22일인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는데 이제 흘러나온 얘기가 특정 언론사와의 단독 인터뷰를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기자단과의 뭐 김치찌개 오찬을 하겠다. 예전에 김치찌개 끓여주겠다고 했던 발언이 있었으니까 요즘 김치찌개 오찬 간담회로 대신하려고 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럼 어느 쪽이 더 좋은가요? 기자회견을 하는 게 나은가요? 김치찌개 먹으면서 화기애애하게 끝나버리는 게 나을까요? 둘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일단 첫 번째. KBS를 선택할 것이냐 KTV를 선택할 것이냐 지금 논란이 두 있었는데 매체가 언론들 KTV는 국정 홍보 채널이니까 대통령이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예. 대통령의 홍보 채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이 채널을 사용하면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쪽으로 대통령의 지위가 축소됩니다. 예. KBS라든가 다른 전체 언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면 국가의 통치자라는 개념, 의미 또는 이미지가 확 살아나죠. 네. 그러니까 KTV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KBS로 가는 게 맞죠. YTN 보도에
KBS를 선택했다는 기준을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있다. 기준이 도대체 뭐냐? 모호하지 않냐? 모호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기관 공영방송을 그럼 선택하지 그럼 뭘 선택합니까? SBS를 선택합니까? 작년에는 조선일보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YTN 입장에서 쓴 거죠. YTN 같은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도 있는데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KBS를 선택하는 건 맞습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는 KBS를 선택했다는 건 기준상으로 보면 합리적인데 정치적 의미를 보면 이제서야 KBS가 대통령 마음에 드는구나.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다. 예. 안 그러면 선택을 하겠습니까? KBS를. 사장이 급박하게 바뀐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장 바꾸고 사장 바꾸고 본부장 국장들 바꾸고 기분 나쁜 패널들 다 쫓아내고 MC 쫓아낸 게 이제 다 마무리가 돼서 드디어 KBS가 대통령 마음에 조금은 흡족하게 들기 시작했다는 걸 반증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제대로 된 질문이 나올 리는 없습니다. KBS가 대통령 마음에 들었다니까 더구나. 불편한 질문을 안 할 가능성이 첫째, 높고. 대통령님이 넘버원입니까? 다른 사람이 넘버원이고 대통령님은 넘버투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네. 누가 그걸 묻겠어요. 대통령님 주식시장이 쫄딱 망한 거가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한 2년 정도 지금 통치를 하셨기 때문에 전 정권 탓이다라고 하기는 그때는 주식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3천을 돌파했거든요. 주가지수. 네. 그래가지고 보수신문들이 3천이 뭐 이렇게 자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2,400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약자들은 갈 곳도 없고 추위를 피할 곳도 없어서 난리인데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시면서 사회복지 예산을 왜 이렇게 깎으셨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지금 나와야 될 질문 1, 2, 3번을 대신해 주셨어요. 네. 방송을 통해서. 미사일과 핵무기는 북한에서 마구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서 북한을 확 찍어 누르겠다고 했는데 언제 찍어 누르셨습니까? 네. 전쟁의 위험이라는 얘기만 계속 나오고 그게 주식시장에 반영돼서 대한민국 리스크만 커졌는데 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기자회견만 안 하는 게 아니고 오늘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민생 토론회도 30분 전에 갑자기 불참 통보를 했습니다. 뭐 감기 기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만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 윤한 갈등이 원인 아니냐는 시각이 많아요. 그게 제일 합당한 추론인 것 같긴 한데 더 약간 황당한 얘기를 하면 황당하지는 않죠. 뭐 자연스러운 얘기입니다만 30분 전에 취소가 됐으니까 전부 다 준비가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카메라에다 좌석에다가 참여할 사람들 다 준비가 됐어요. 카메라 기자들 다 가 있습니다. 촬영 기자들. 그걸 찍었죠. 찍은 걸 보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손님들이 안 오고 주인공이 안 와서 엉망이 돼버린 이 현장. 나갈 수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 찾아와 가지고 행정관이 이 사진은 내보내시면 안 됩니다. 텅 비어서 엉망이 돼버린 난장판이 돼버린 그리고 사람들만 동원돼 갖고 비싼 돈만 들인 이 상황을 사진으로 내보내시면 안 됩니다. 아니 대통령이 갑자기 취소해 갖고 난장판이 됐다는 기사는 다 나갔는데 사진이 나가면 안 된다는 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기자협회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럴 수 없다. 기사가 다 나갔는데 기사에 딸린 사진이 뭔지는 다들 궁금해할 텐데 네. 기사는 나가도 좋으니 설명은 해도 좋은데 사진으로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이에요. 안 됩니다라고 해서 노 해가지고 거절당하고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보도가 된 상황이고 대한민국은 이래서 참 기자하기 다이나믹하고 좋은 세상인데 기자들이 얼마나 신납니까? 이런 것들을 막 현장에서 보면서 기사를 쓰면. 지금 보도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죠 기자들이. 근데 너무 조용한 거죠. 너무 조용한 거죠.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해주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근데 문제는 이제 탄핵의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한 헌법과 실정법 위반들이 이제 솟아올랐기 때문에 사실이냐 아니냐를 이제 따져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검찰이 누구 손을 이제 잡을 거냐의 문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미래 권력 아니면 이제 3년밖에 안 남은 윤석열 대통령 모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언론들이 취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같으면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아니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니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1년 8개월 사이에 7명이 지금 날아가는 거예요. 여당 대표가 8번째 바뀌는 겁니다. 바뀐다면. 왜냐하면 이때 그만두고 백의종군하면서 다음 대선 후보를 노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한테 탄압받았다는 뭔가 명찰을 달면서 두 사람에 대한 리스크를 한동훈 위원장이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 제 충고를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까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변상욱 대기자와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